하면은 이제 5만.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야? 멕시칸. 헤이. 나초. 네, 안녕하세요. CEO톡 24회 오늘 제2부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분의 CEO를 모셨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요. 초기 기업 스타트업 전문 투자인 벤처캐피탈 K큐브 벤처스의 임지훈 대표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오늘 대표님 소개시키기 전에요. 오늘도 MC분이 잠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네. MC분 아는 분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오늘 2부의 MC 맡을 이건웅 MC만 자기소개 좀 하시죠. 네. 네네. 하늘 향해서 달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 올리는 남자 이건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분을 처음 보는 거예요. MC 처음 보는 건데 너무나 잘하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이제 저희 생방 토크 MC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따가 끝나고 나서 원하는 분은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다음 주 방송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그 두 번째 게스트이신 K큐브 벤처스의 임지훈 대표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예, 안녕하세요. 저 K큐브의 임지훈입니다. 네. 네. 자, 오늘 뭐 특별히 방송 나와서 뭔가 패션에 좀 신경 쓰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아닙니다. 저 원래 이렇게 다닙니다. 원래? 네, 정장은 있고요. 시계가 특이하다, 시계가. 네, 안 비싼 겁니다. 좋아요. 더 던져주세요. 네, 이게 라이크라면서요. 네. 안 비싼, 네, 그냥 그래요? 귀여워가지고 제가 산 거고요. 아, 있어 보이네. 평소에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고 다녀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자주 뵙는 분들은 대부분 그 엔지니어 분들, 개발자 분들인데 이제 검은 정장을 딱 입고 넥타이를 입고 딱 걸어가면 네. 뭔가 이렇게 아. 금융업계 네네. 뭔가 그런 무서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편한 게 좋아가지고요. 저희 네네. 직원들 전체가 다 네, 청바지 입고 다닙니다. 아니 그러면 보통 우리가 투자 설명할 때 저도 옛날에 투자 설명 같은 거 할 때 벤처캐피탈 오시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복장 넥타이 그런 복장하고 오시는데 그러면 이런 복장으로 가십니까? 그럼요. 그럴 때 할 때? 네. 와. 저는 심지어는 정부에서 발표할 때도 똑같이 청바지 야. 입고 갑니다. 누가 벤처인지 누가 벤처캐피탈인지 누가 모르겠네 진짜. 저희도 벤처입니다. 이제 아, 시작한 네. 지 얼마 되지 좋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벤처캐피탈은 되게 오래된 산업인데 K큐브가 특별히 다른 벤처하고 다른 건 뭡니까? 미리 좀 조사해 오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모른 척. 네네. 네네네. 저는 그런 설명을 이렇게 따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여기 모르는 분도 꽤 있을 겁니다. 네. 그 K큐브 벤처스는 2012년 4월에 설립된 새로운 벤처 캐피탈이고요. 벤처 캐피탈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게 금융회사냐 뭐 이런 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 한게임과 카카오를 설립하셨던 김범수 의장님이랑 네네. 네, 그분은 저보다 훨씬 유명하신 분이시죠. 네, 그분과 제가 이제 둘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벤처 업계에 스타트업 업계에 가장 부족한 건 어떻게 보면 초기에 투자하는 투자사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제품이나 서비스나 매출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을 때 투자해 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지 않느냐. 가장 돈이 필요로 할 때 정작 투자해 주는 곳은 없고 오히려 매출 나고 돈 필요 없을 때 투자하겠다는 사람은 줄 섰고 맞아요. 이게 약간 미스매치가 나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김범수 의장님은 또 본인이 직접 사업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절감하셨었고요. 저는 오랫동안 이제 벤처 투자를 해왔었고 운 좋게 성과가 나왔었고 해가지고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여기 투합한 거고 그래서 저희는 초초기에 투자한다는 것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돈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벤처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한 가지 특출난 게 있어요. 특출난 게 있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부족하신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기반 기업이다. 그럼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 어쩌면 세상에서도 최고인 그런 기술을 갖고 계시지만 그 기업이 마켓에서 좀 성장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전문가여야 되고 인맥이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IT 업계에 요직에 계신 분들과 미팅을 한번 만들어드리는 것 자체 이런 것들이 정말 큰 밸류가 될 수 있는데 K큐브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는 벤처 캐피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참신하다. 뭔가 벤처 캐피털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과분한 주목과 사랑을 받고 오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KQ 벤처스 같은 이런 형태의 벤처 캐피탈은 미국에는 많죠. 네, 미국에는 꽤 있습니다. 많은데 미국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꽤 이런 있고, 것이 드물었는데 이런 게 네, 생긴 거고. 한국에도 아주 없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업계에서 이제 평가받는 거는 K큐브가 가장 초기에 네. 어허. 가장 음. 묻지마 투자를 한다. 아. 어떻게 보면 초기라면 아예 그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도 투자한 네. 적도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18개의 기업을 투자를 했는데요. 네. 법인이 설립되기도 전에 저희가 투자를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팀이 6개인가 7개인가 오. 있거든요. 와. 사람만 네. 보고. 네. 그러니까 원래 알던 분들인가요? 아니면 처음 뵙는 아닙니다. 분? 네, 그럼 네. 오늘도 여기 스탠딩 파티에서 누가 네. 대표님 하다가 필이 꽂힐 수 돈을 있네. 싸고 다니십니까? 제 말이 아 약속이. 말이 돈인 사람. 야 네, 좋다. 네. 근데 네네. 이제 야 말이 돈인 사람 좋아. 네네. 네. 돈 필요하신 분이 많은가 봐요. 네. 네, 많습니다. 자,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사실 그 카카오톡에 김범수 의장이 공동 창업했잖아요. 네,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분께서 특히 임 대표님한테 뭔가 특별히 뭔가가 신뢰가 있고 끌리는 네. 게 있으니까 같이 했을 것 같은데 네. 파트너로 네. 그 본인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음. 김범수 의장이 본인하고 같이 이게 공동 창업을 했다고 보는지. 제가 이제 IT 업계에 있은 지는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 이 사회생활 한 지는 꽤 됐고 벤처 투자를 한 지도 7년이 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가 이제 애니팡 같은 경우인데요. 예, 2010년도에 직원 5명 있을 때 3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제가 리드해서 아. 투자를 했거든요. 소프트뱅크에 있을 때. 네, 소프트뱅크에 네네.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매출이 많이 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보고 투자하는 그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주목을 받게 됐고요. 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는 제가 또 2011년에 그때도 이제 어떤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기도 전에 팀이 너무 좋다는 이유 하나로 제가 투자한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카카오가 인수를 했거든요. 아, 예, 로티풀. 로티풀이라는 네. 회사고요. 김범수 회장님이 어느 날 저를 이제 M&A를 하셨고 네. M&A를 다 마치신 다음에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너는 어떻게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할 수가 있냐. 제품도 없고 서비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는 결국에는 사람이 모든 거를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팀이라면 굳이 제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지 않아도 이 친구들은 분명히 수작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난 과감하게 투자를 했다. 이 친구들이 어차피 세상에 혁신을 낼 친구들이다. 뭐 이런 말씀을 계속 주고받다가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러다가 이제 김범수 회장님이 평소에 사실 이 후학양성처럼 네. 생태계를 더 좋게 하는 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 워낙 카카오가 이제 바쁘시다 보니까 못 하셨던 거를 저를 만나시면서 조금 더 한번 해보시려고 해서 같이 K큐브를 만들었습니다. 그 떠넘긴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거 맡아라 하고선 그분 편안하게. 네. 그런 건 아니고 네. 네. 정말 오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김범수 의장님이 정말 대단하신 게 네네. 사실 저처럼 젊고 저희 10년이라는 업력이 있지만 사실은 투자업계에서 10년이면 엄청나게 긴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VC 업계의 뭐 대표이사님들, 뭐 임원분들은 40대 후반 50대가 다 넘어가시거든요. 그렇게 보면 저를 대표를 맡기고 제가 믿는 철학대로 투자할 수 있게끔 한 거는 엄청난 그렇죠. 모험. 신뢰. 결단과 뭐 네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네. 네, 저보다 혹시 나이가 많아요. 저 많아요. 확실히 많아요. 내가 알아요. 네네. 네, 제 연세는 자주는 얘기 안 하는데요. 30대? 최근에 얼마 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K큐브 벤처스를 검색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이버에. 네네. K큐브 벤처스에 보면 이제 밑에 자동 완성으로 연관 검색어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두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 K큐브 벤처스 임지훈 학번. 사람들이 계속 궁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몇 살일까?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요. 네네. 그만 궁금해해라. 네네. 나는 80년생이고 34살이다. 네. 네. 내가 그 페이스북을 보고 나도 검색어를 했다니까 아직도 지금 해가지고 아직도 네이버에서 K큐브 벤처스를 치시면요 두 번째로 나오는 그 자동 완성 연관 검색이 제 나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제가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23살부터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졸업을 하자마자 10년 동안 네, 일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쪽 보고 얘기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 아까 투자하실 때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좋은 팀이 중요하다고 하셨고. 네. 근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팀은 그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팀이라는 것 자체를 어떤 기준으로 이제 판단해서 이게 맞냐 체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창업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슨 미국에서 하나 새로운 서비스가 뜨면 그걸 베끼는 게 아니라 네. 세상에 어떤 불편한 문제를 푸는 과정이 창업인 거예요. 창업이 목표가 아니라 그냥 살아가면서 과정. 이거 왜 안 되지? 어. 왜 이걸 우리가 이렇게 불편하게 써야 되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정말 기술력이 필요한 창업이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쿠폰을 뭐 발송해주는 이런 아이템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예를 들자면 꼭 기술력이 최고는 아닌 것 같아요. 영업을 정말로 잘하는 게 정말 그 사업의 핵심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업마다 어떤 데는 기술력, 어떤 데는 영업, 어떤 데는 마케팅 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말하는 그 좋은 팀이라 함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역량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 분들은 이 문제를 진짜 사명감을 갖고 풀고 싶어 하느냐. 왜냐하면 그 창업을 하다 보면요. 성공이 쉽게 오지 않아요. 90% 이상의 확률로 망할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하게 자기가 믿는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뭔가 이게 이쪽이 트렌드인 것 같다. 수많은 그 용어들 있잖아요. 전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빅데이터, 큐레이션, 무슨 뭐 이런 수많은 얘기들을 이게 트렌드라고 해서 자기가 뛰어드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풀고 싶은 문제. 예를 들자면 저희가 투자했던 회사긴 한데 키즈노트 같은 회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최장욱 대표님이라는 분이 어린이집에 자기 딸을 보냈어요. 네. 근데 자기 딸을 보냈는데 공책에다가 이렇게 알림장을 쓰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그걸 보고 경악을 하신 거죠. 지금 2012년인데 작년에 창업하셨으니까 네네. 도대체 여기다 사진을 풀로 붙여서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쓰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대한민국 부모님들, 특히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내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네.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셨고 이제는 선생님들이 아기가 놀고 있으면 그걸 사진을 찍고 카톡 보내듯이 딱 보내면 네. 알림 노트가 되는 네, 거예요. 알림 노트 네. 서비스가 되는 거고 맞벌이에 있는 그 부모들이 숑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장에서도 아기가 잘 놀고 있다는 걸 볼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그걸 그렇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박을 내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이런 모델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진짜로 아니 이렇게 불편할 수가 있나? 어린이집에 있는 유아가 150만 명인데 거기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하면 곱하기 6을 하면 900만 명의 국민의 어떻게 보면 삶의 그렇죠. 질을 더 증진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문제를 푸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처럼 되게 잘 되고 있는데요. 막 이렇게 막 갑자기 1000만 명이 쓰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갖고 있으시니까 버티시는 거고 경쟁자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 사이에요? 그 사이에. 네. 그래도 계속 치고 나갈 수 있는 거는 일관성과 지속성이 네, 이분은 믿음이 있고 정말 고객들이 이메일 하나 보내주면 역시 내가 이 서비스 잘 만들었구나라고 해서 헤쳐나가시는 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혼 없이 베끼는 사람들은 희한하네 이거 금방금방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안 되지? 그리고 뭐 별 생각 없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는 팀을 보지만요. 그 팀을 본다라는 거는 왜 창업을 하셨는지 보는 거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팀이 이 창업을 꼭 해야 되는 팀이었느냐? 이 문제는 꼭 사람들한테 필요한 문제 해결이냐? 네. 이 팀이 가장 잘 그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거를 계속 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런 것을 지금 인터뷰하시면서 보실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소셜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떤 벤처 하신 분도 글을 쓰잖아요. 그렇죠. 페이스북이라든지. 네. 그러면 그 임 대표님의 촉으로 그 사람의 글을 봤을 때 네. 그런 사명감이라든지 네. 영혼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글로써?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글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글로는 네. 왜냐하면 네. 글을 쓰거나 심지어 전 말하는 것도 약간 어려워요. 네, 예. 짧게 봐서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글을 가시- 쓰거나 말을 쓰는 거는 쉬워요. 음. 근데 행동. 실제로 행동을 하고 음. 한 달, 두 달, 세 달 지치지 않고 해나가는 거, 1년, 2년, 3년 해나가는 게 정말 네, 네. 어려운 거고요. 근데 제가 3년을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거꾸로 이제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검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사명감을 갖고 있는지 이게 이 문제가 그 사람한테 얼만큼 의미가 있는지를 많이 보는데요. 그 보는 방법은 뭐냐면 앉아서 3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은 이제 그 벤처 캐피털이나 투자자들이 이제 많은 그리고 기업가들이 PT를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 PT는 아마 30번 준비했을 거예요. 네. 심지어는 중간중간에 농담들도 아마 네. 미리 외워가지고 이 타이밍에 농담을 네. 해야지 뭐 이렇게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PT를 정말 잘하는 거는 쉬워요. 제가 볼 때는 적당히 똑똑한 사람은 PT를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PT를 특히 저는 PT를 듣는 과정에 그냥 멈춰버려요. 멈춰버리고 왜 사업하셨어요? 아니면은 이 문제가 당신 인생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의 뭐 토크네, 생방송 토크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게 이렇게 신문하는 거 아니에요, 형사처럼. 근데 그거를 10분, 20분은 저를 속일 수 있어도요. 3시간을 얘기하다 보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주장을 하시는데 네. 이 빅데이터가 무슨 사례가 있었는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아니면 도대체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진짜 그게 고민이 깊지 않았으면요. 그렇겠네요. 계속 그렇겠네요. 이게 트렌드라니까요. 그렇죠. 아 왜 모르시지? 이게 트렌드라니까요. 네네네.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아까 키즈노트 같은 사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진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네. 막 사례들이 막 튀어나와요. 네네네. 네. 그럼 3시간을 얘기할 수도 있고 5시간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2시간, 3시간씩 10번을 만났다는 그런 네, 이제 네, 네. 보도라든가 이제 뉴스 같은 게 이제 네. 돌고 있단 말씀이죠. 그런 거 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역량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영업력이라고 쳐보자고요. 영업력인데 전 직장이 보험 외판원이셨거나 자동차 딜러셨어요. 근데 거기서 다른 평균적인 영업사원보다 10배의 결과를 내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이 영업이 제일 중요했으면 그분은 어떻게 보면 검증된 분이에요. 그렇죠. 그럼 더 이상 볼 게 별로 없어요. 네네. 그럼 한 번 보고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정말 기술력이 뛰어난 기술력이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가 잘 몰라요. 아니면 저희 인맥을 동원해도 그분을 얼만큼 정말 잘하셨는지를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럼 아무래도 조금 더 만나 뵈면서 그분을 검증해 나가는 시간이 사실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상당히 빠른 편이긴 합니다. 근데 예. 아, 예. 예. 근데 지금 우리 임 대표가 지금 보면 확고한 자기의 철학이 있고 주관이 있단 말이에요. 투자와 관련된 네. 이쪽에 2007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 이 길을 걸어왔고요. 네, 정말 자기의 적성이라든가 능력에 딱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봐도.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보면은 2003년도서부터 또 여러 다른 직장들을 그쵸. 다녔죠. 그렇죠. 근데 그 다니는 걸 보면은 1년마다 회사를 바꿨던 것 같아요. 1년 반? 1년 조금 넘어서. 왜 그랬을까요? 저 이런 질문을 들어요. 어디 가면 뭐 어떻게 해서 최연소 대표이사가 되셨습니까? 라든지 뭐 어렸을 때부터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되고 싶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저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제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건 있었어요. 세상에 혁신을 내는 분들 주변에 뭔가 있고 싶다. 아니면 뭐 내가 내고 싶다. 제가 사실 카이스트를 갔는데요. 그 카이스트를 간 이유도 세상에 혁신을 내는 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갔거든요. 근데 제가 카이스트에 가서 제가 천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혁신을 내기는 쉽진 않겠다. 극소수의 약간 천재들이 혁신을 정말 주도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원래 컴퓨터 공학과 전산과였다가 중간에 이제 산업공학과로 옮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약간의 헤매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IT는 좋아했으니까 NHN, 네이버를 다녔었고요. 그러다가 그냥 제가 뭐 초창기 멤버고 창업 멤버도 아니니까
여기서 만족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경영을 좀 더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에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갔죠. 근데 거기에 갔는데 이것도 아닌 거예요. 난 IT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막 뭔가 그 프로페셔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좀 뽀대나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실질적인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우연한 기회예요. 무슨 뭐 제가 커리어 플랜을 막 짠 게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누군가가 소개를 해주셔서 그냥 와인 먹으러 가는 자리에서 와인 자리에서 내가 볼 때 너는 IT도 잘 알고 경영도 잘 아니까 벤처 투자 쪽에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조언도 주셨고 때마침 이제 소프트뱅크의 임원분도 그 자리에 계셨고 말씀을 편하게 나누시다가 글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천직이었던 거죠. 제가 IT도 좋아하고 경영도 좋아하고 무엇보다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고 IT 트렌드에 대해서 떠드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심지어는 취미 생활로도 그 시간이 남으면 그 일을 할 것 같은데 그 취미 생활을 하면서 돈을 막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보다 좋을 수가 있나? 나 왜 돈 받고 있지? 뭐 약간 쉬는 시간이 있어도 그 짓을 할 텐데. 근데 지금 요새 참 많은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너무 막막하다. 이러한 친구들에게 자기 경험을 좀 바탕으로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 좋아하는 거와 잘하는 거의 교집합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말은 되게 쉬운데요. 이게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아까 카이스트 가서 고민하다가 전과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가 지금 웃으면서 되게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어린 나이에는 제 인생에서 되게 큰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것 때문에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서 카이스트를 갔고 근데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잘하는지를 보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포기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좋아하는 거와 잘하는 걸 찾아 나가는데 대신에 내가 정말 잘하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번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을 정도로 미친 듯이 한번 해보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금 하다가 그냥 난 재능이 없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원래 대부분의 일들은 역량과 시간을 가로축과 X축과 Y축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서 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우측으로 사실은 힘들어하는 과정이 있다가 딱 어느 순간 레벨업이 돼 있고 어느 순간 레벨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진짜 하늘을 우러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했으면 그리고도 이제 후회 없다. 그럼 사실은 딴 걸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만 많이 하시고 그만큼 안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대학 같은 데 강연을 가면 여러분들이 고3 때 얼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마음가짐으로 한번 지금 하시는 일을 한번 해보셔라. 그리고 나서도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얘기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긴 해요. 끝까지 파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처음부터 완전 아닌 영역은 자기도 알아요. 네. 제가 갑자기 지금 수영을 한다고 박태환이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 아닌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본인도 이제 어느 정도 헷갈리는 거 그런 걸 한번 해보면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조언을 하나 굳이 드리자면 작은 성공을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1등 뭐가 되겠다라고 딱 꿈을 펼쳐놓고 공 좋아요. 그 큰 꿈을 갖춰놓고 이게 하나하나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못 이뤘다고 허덕허덕거리잖아요. 그럼 지쳐요, 사람이.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이룩해 나가는 그 성취감이 정말 세상에선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뭔가 좀 구분해서 조금씩 내가 이뤄내고 있다라는 거를 하다 보면 진짜 궁극적으로 잘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잘한다 하면 계속 어제 자기개발적으로 가는 것 같다 지금. 돈 얘기합시다. 돈 얘기. 제가 전에 그 SNS 서비스를 그 아이디가 떠올라서 기획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남들한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시장 조사도 하고 뭐 지인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뭐 보고서도 읽고 막 여기저기 갖다 붙이고 막 이런 작업들 많이 해봤는데 약간 좀 마땅치 않더라고요. 뭔가 논리를 뭔가 만들어낸 느낌이랄까?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떠오른 아이디어를 이제 검증을 할 때 가장 확실하게 검증해서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대표님 생각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빨리 만들어서 출시해야죠. IT 실행으로? 서비스면 이거를 백날 보고서를 읽어봐야 소용없고요. 뭐 여기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사실은 이분들이 100% 유저일지 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다행히 요즘에는 어떤 모바일 서비스를 만드는 게 이게 만약에 그냥 서비스였다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 소셜 서비스라고 하셨으니까 빨리 만들면 2달이면 만들 수도 있거든요. 훌륭한 개발자는 네, 2달이면 뚝딱뚝딱뚝딱 어느 정도 작동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자기의 그 가설을 검증을 해야지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5명이 창업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칙칙한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진을 왜 올릴까? 뭐 논문을 찾아보니 사람은 사진을 올리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다고 그래. 이 돌고 돌아가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시간을 버리지 말라. 예를 들자면 요즘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쓰는 뭐 트위터라든지 또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스냅챗 사진을 보냈는데 몇 초 후면 사라지는 이런 것들 이거를 만약에 리서치를 하려고 그랬으면 답이 안 나왔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50명한테 물어봤어도 아마 그거 왜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답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믿는 게 있었으면 사실 빨리 만들어가지고 반응을 보는 게 아마 가장 빠르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이디어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건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기업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아이디어는 저는 정말 극소수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가 먼저 만들었어도요. 누군가 베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잘 만들 수 있느냐, 누가 고객들이 원하는 걸 명확히 딱 미묘하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지. 그 아이디어 내가 예전에 나도 생각했는데 이거 다 쓸데없는 얘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하나 딱 뜨면 나도 그 아이디어 다 생각했어요. 다. 그렇죠. 중요한 건 다 했냐 안 했냐. 네네. 했냐 안 했냐. 네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SNS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뭔가 좀 스타트를 했어요. 그리고 또 실행을 하고. 근데 그 중간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K큐브 같은 데서 투자를 하는 상황이 되면 대개 나오는 게 이제 밀당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분 문제를 이제 몇 퍼센트나 회사 가치. 주고받느냐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대개 보면 쭉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내 지분은 좀 벤처 캐피탈 회사들한테 좀 적게 주고 싶은 그럼요. 게 일반적인 네.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럼요. 인지상정이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분들을 설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게 바람직한 모델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저희 회사 가치를 어떻게 일단 밸류에이션 쪽으로요? 회사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일단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 특히 저희처럼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제품도 없어, 아무것도 서비스도 없는데? 없어. 좋은 팀이 있고 나는 이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아이디어만 있어. 근데 봤더니 그분들은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때는 사실 많은 경우 그분들이 필요한 돈 예를 들어서 금액이요? 5억, 3억과 통상적인 벤처 캐피털이 요구하는 지분율 보통은 사실 10%는 넘거든요. 네네. 네. 그걸 역산해서 사실 거꾸로 그 기업 가치가 밸류에이션이요? 나오기도 해요. 네네. 근데 조금 후기로 간다. 예를 들어서 뭐 유저가 50만 명이 있고 이러면 유저당 가치가 얼마다. 이런 걸로도 할 수 있고요. 매출이 난다. 그럼 매출의 몇 배. 이익이 난다. 이익의 몇 배. 수많은 지표들이 있지만 저희처럼 초기에 투자하는 회사는 사실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비논리적이고 그렇겠네요. 정성적인 얘기로 풀어가는데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드려요. 뭐냐. 지분을 10% 저한테 주셨다. 아니면 20%를 저한테 주셨다. 그럼 정말 쉽게 생각해 보면요. K큐브가 투자를 해서 돈뿐만 아니라 K큐브가 서포트해준 우리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도와주는 거 플러스 저희가 투자하는 회사들끼리도 서로 막 도와주는 문화가 네트워크요? 있거든요. 네. 네트워크 있거든요. 네. 이 모든 걸 합쳐서 사실 예를 들어서 20% 지분을 주셨으면요. 20% 약간 넘게만 저희가 없었을 때 대비해서 기업 가치가 그만큼만 더 늘어나면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죠. 이익이죠. 오히려 이익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정도 자신은 있는 것 같아요. K큐브가 있고 없고로 인해서 네. 뭐 M&A를 한다고 그래도 그 협상에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열심히 도와드리는 것들 그리고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보다 더 사실 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이 있는데요. 다 각 분야별로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한테 투자를 해드렸잖아요. 네네. 그럼 사실 K큐브가 도와드리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게 뭐냐면 각 기업가들이 다른 기업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그분 서로. 네. 그래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CEO들이 모여가지고
자신이 지난달에 있었던 그 노하우를 공유하는 세션을 갖고요. 간증 세션이 있군요. 네. 그리고 그렇죠. 나 이런 일이 있었다. 지난달에 우리가 마케팅비 3천만 원을 썼는데 유저가 이만큼 늘었는데 그중에 실유저는 얼마였다. 네, 네. 좋았다 나빴다 이거를요 데이터를 다 공개하면서 공유를 해요. 심지어는 이런 고민도 해요. 뭐 내가 지난달에 정말 우리 회사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결국 사람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내보냈었는데 이게 장단점이 이건 것 같다. 이런 거를 아픈 것까지 네 공개하는 이런 거네. 거를 다 공유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야, 어디도 가장 없는 거네. 가장 교과서에도 없는. 네 교과서에도 없는 제가 KQ를 설립할 때 그 부분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 네, 네. 저는 저보다 그분들이 더 뛰어나다고 믿거든요. 네. 네. 그러면 각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서로 돕는 게 맞지. 네, 네. 네. 그렇죠. 일부 분야는 제가 더 전문가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사업을 하는 분야에서는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그렇죠. 네, 네. 그분들이 사실 서로 도와야죠. 어떻게 공유 플랫폼을 만드셨네, 그죠? 대단하신 관점의 공유 플랫폼을 만드신 거네.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그 전에 나온 그 다른 데서 이렇게 들은 바로는 서로 경쟁하는 맞상대하는 업체들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일맥상통하는 윤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쟁사한테 우리 그 치부라든가 어려운 부분, 약점을 공개하는 거 힘들어서 그런 건데 앞으로도 그걸 계속 그렇게 하실까요? 이제 경쟁사의 의미가 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투자한 모바일 게임 회사가 지금까지 7개가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회사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광의에서는 경쟁사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또 엄밀히 말하면 경쟁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게 서로 데이터를 공개하면서까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기꺼이 하시는 이유는 이 동지의식이 있는 거예요. 벤처기업은 대부분 망하는데 이렇게 실력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중에서 나였으면 좋겠지만 이 중에서 최소한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내가 가진 노하우는 다 내려놓겠다. 이런 건 것 같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너무 똑같은 모델이다. 뭐가 있을까요? 뭐 저희가 투자 안 하는 회사인데 예를 들어서 무슨 디자인 소품을 판매하는 커머스 쇼핑몰이 하나 있는데요. 또 똑같은 디자인 소품을 판매하는 그 벤처기업이 있으면 이렇게 투자를 해버리면 윤리적인 거는 사실은 저는 솔직히 윤리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죠. 네네네. 벤처캐피탈 중에서 사실 경쟁사 A, 경쟁사 B에 투자하는 다 경우도 투자하죠. 있어요. 네네. 그거는 사실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둘을 투자하게 되면 제가 가장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이 K큐브의 문화, 그렇죠. 서로 막 기꺼이 공유하는 이 문화가 네. 혹시라도 이분들 때문에 미묘한 감정이 생길까봐 그럴 바에는 아, 투자를 안 한다. 오케이. 내가 처음에 믿었던 분이 성공하게끔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도와준다. 투자할 때 아까 뭐 사명감, 뭐 영혼 말씀하셨는데 그런 공유의 가치관 같은 것도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그거는 안 봐요? 뭐 사실 투자할 때 공유하실 거예요. 이렇게 네. 물어보는 그 결과물인 거잖아요. 네, 이렇게 그 하는 건 결과이죠. 아닌 것 네. 같고요. 네. 정말 신기한 게요. 그렇게 돼요. 저희 그 CEO들 모임에 오면 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CEO 모임을 17번인가 했는데 매월 했으니까 2012년부터 처음에는 이렇게 잘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CEO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다들 저희는 잘 돼요.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저희 저희 잘 되죠. 잘 지내시죠? 네. 저희 개발자도 새로 뽑았고요. 아주 좋아요.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어.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사실 가장 벤처기업이 힘든 거는 특히 대표이사는 외롭거든요. 어디 가서 그렇죠. 하소연도 못 하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맨날 잘 된다고 거짓말해야 되고. 네. 근데 항상 밝아야 되고. 네, 항상 밝아요. 근데 사실은 나도 힘들어라는 라고, 거 네. 한마디가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네, 게다가 저희 K큐브가 투자했던 회사의 대표이사님들을 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 게임의 대표이사까지 하셨던 네. 네이버 한 게임 할 때 그 한 게임의 대표이사까지 하셨던 정욱 대표님. 네. 얼마 전에 그 비키닷컴을 라쿠텐에다가 2천억에 매각하셨던 호창송 문지연 대표님. 뭐 네이버에 지식 쇼핑 영업실장까지 하셨던 김민욱 대표님. 이런 식으로 약간 업계에서 한가닥 하셨던 분들이 같이 있는데 내 옆에 앉아 있는데 이분이 야 힘들다 힘들어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너만 힘든 거 아니고 나도 힘들어 원래 사업이 이래 하면서 토닥토닥 하면서 술 한 잔 먹고 하는 것 자체가 나머지 CEO 분들한테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한번 가보자. 그래 원래 사업은 힘들다. 이러면서
사실은 누가 힘들다고 그게 언젠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012년 한 말치. 하반기 한 뭐 9월 10월 때쯤 누군가 자기 솔직히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 너 힘들어? 나 저번에 이런 일 있었는데 이게 너한테 도움이 되면 내가 뭐 잘해줄게. 이런 식으로 정말 좋은 문화가 됐고요. 네, 네. 요즘은 울겠네요 만나면서. 근데 그 정욱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쟁쟁했던 분들이 조금 전에 쟁쟁한 분들이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K큐브의 이런 투자를 받아들일 그분들 스스로가 충분한 자금이라든가 네. 인맥 이런 게 있을 터인데 K큐브를 이렇게 응납한 배경 같은 건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이거를 제 입으로 얘기하면 좀 뭐한데. 아유, 네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정확한 산식으로 보면 사실 1 마이너스 지분율분의 1 이상의 가치만 만들어주면 K큐브는 그렇죠? 그럼 대충 얘기하면 10% 지분을 저희가 갖고 있으면 10% 이상만 좀 더 기업 가치를 증진시켜주면 사실은 이익일 수 있는데요.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무리 본인이 뛰어나셔도 K큐브 같은 브랜드와 플랫폼이 있으면 그 정도 기업 가치 상향은 될 수 있다라는 믿음 플러스 그렇게 훌륭한 분이셔도요. 사실은 외로우신 분들인 것 같아요. CEO들은 다 힘든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K큐브의 대표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그 벤처기업 대표님들이 정말 많아요. 카톡 보내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 술 한잔 해요. 뭐 이런 분들이요.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저한테 무슨 뭐 어떻게 경영을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 너무 힘들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다.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직원들 중에서 A랑 B랑 싸웠는데 아, 정말 깝깝하다. 그리고 이제 저가 특히 초보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투자하는 회사가 몇 개가 있고 성공한 회사들을 이만큼 봐왔는데 그 회사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세요? 그래도 끝까지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나가다 보니까 잘 되셨어요. 그럼 그거 한마디에 힐링이 되셔서 또다시 으쌰으쌰 하시는 거예요. 네네. 힐링 캠프 하시는구나. 네. 보통은 제가 이쪽 자리에 앉아서 이제 캠프를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은 잘하고 있다, 힘내라. 네네. 이렇게 좋은 디스커션 파트너가 되어드리는 것 자체가 네네. 또 그걸로서 충분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아마 이렇게 그러한 그 파트너들의 어떤 신뢰와 인정을 받는 데에는 아마 임 대표가 이제까지 노력한 그 결과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업적인 결과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업계에서의 어떤 그 영향이랄까 이런 결과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소프트뱅크에 근무를 하면서 2008년부터 그 스스로 이제 블로그를 했었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또 VC 세션이라는 네. 그 무료 공개 강좌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벤처 캐피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네. 많이 도움을 주었고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임 대표도 사실 그때서부터 많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정말 이러한 계통에서 전문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그 플랜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좋아서 그냥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로 전 진정성이 통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진정성은요. 시간을 두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0분 만나서는 사실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나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사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거든요. 뭐 임 대표 뭐 이런 좋은 팀이 있어부터 시작해서 뭐 임 대표가 투자한 팀이라면 내가 시간 내서 좀 도와줄게. 정말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그거를 해주시는 분 제가 볼 때는 스스로 한번 돌아봤어요. 왜 그럴까? 근데 그분들은 제 진정성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벤처캐피털에서 2007년부터 일을 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2008년부터 블로그를 냈어요. 네. 근데 블로그를 왜 시작했냐? 그 당시에 2008년만 해도 지금이랑 되게 달라요. 환경이. 벤처캐피털이 이렇게 뭐 회자되지도 않았고요. 정말 벤처캐피털은 뭔가 금융업이라고 이해가 됐었었고. 근데 제가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를 자주 이제 거기에 있는 글들, 뉴스들, 블로그들을 많이 봤는데 거기는 기업가들이랑 벤처캐피털리스트랑 서로 블로그에서 댓글도 달고 의견도 나누면서 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각종 그렇죠. 검색 엔진을 가지고 이제 벤처캐피털을 쳐봤는데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네.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맨날 투자 검토를 하면서 이 기업가분은 이건 너무 좋은데 이런 거는 더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저 나름의 팁 같은 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진짜로 남는 시간에 막 밤에 새벽에 주말에 하나씩 글을 쓴 거예요. 네. 사업 계획서 쓰실 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느냐. 오늘 만났는데 이런 분이 계셨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뭐 등등 하나씩 쓰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오랜 시간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잠깐 하는 건 쉬운데 오래 하는 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랬고 그렇죠. 또 하나 이제 VC 세션이라고 한 건 뭐였냐면 제가 그냥 무료로 자원봉사 재능 기부로 밤에 왜냐면 업무는 업무고 이건 업무가 아니었으니까 밤이나 주말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강연을 짧게 하고 무엇보다 Q&A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세션을 만들었는데 제가 2년에 걸쳐서 한 18번인가 거의 매월 한 번 이상씩 했었어요. 그거를 시작한 이유도 뭐였냐면 블로그를 쓰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이메일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다. 근데 뵙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뵙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전 본업이라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또 회사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본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이분들을 한꺼번에 모을 수만 있다면 나야 뭐 시간만 들이면 되는 거니까 준비해야 될 것도 없고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그냥 트위터 같은 데다가 제가 무료로 강연과 Q&A를 하려고 하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생각했지 않게 엄청난 분들이 꼭 해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의향은 있는데요. 장소가 없네요. 장소만 누군가 해결해 주신다면 그랬더니 또 제가 어디 장소 잡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쫙쫙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냥 어디 공지를 올리면 200~300명씩 꽉꽉 차는 그런 VC 세션이 됐고요. 그때 나름 진정성 있게 그때 막 열심히 도와드렸던 분들이 또 입소문을 내신 것 같아요. 임지훈 재밌는 친구다. 투자를 받으려면 임지훈한테 받아라. 이러면서 이게 약간 선순환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다 보면 처음에 만약에 제가 계산을 해서 그렇죠. 내가 유명해져야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 알아보죠, 사람들이. 진정성이라는 거는 그냥 묵묵히 자기가 말했던 거를 지켜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저 친구는 좀 다른가 보다 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건 쉬워도 네. 큰 박수. 자 이제 질문 하나 이제 Q&A 가져야 되니까 질문 네. 하나만 하죠. 은현 씨. 네. 그 가정을 하나 할게요. 그 스타트업에서 이제 필요한 그 CEO가 이제 가장 이상적인 CEO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CEO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일지 좀 궁금하거든요. 죄송한데 이 질문은 그렇게 좋은 질문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응징해. 자 그러면 제가 왜냐면 네. 짧게만 말씀드리면 성공할 수 있는 방법과 특질은 그분의 성격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개발자 출신이 성공을 하냐?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네. 오케이. 뭐 네네. 자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직업으로서 어때요? 여기 있는 분들 이제 뭐 제 인생하던 벤처 캐피탈리스트 한번 해볼까? 오늘 이거 보고 되게 매력적으로 보일 거예요. 직업이 어때요? 직업으로서.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일이 그러니까 저희 벤처 캐피털업계도 이 이직률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고요. 이 일이 진짜 좋지 않으면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왜냐면 성과가 일단 눈에 보이잖아요. 자기가 투자한 것들이 막 망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쵸 스트레스. 자기 돈은 아니잖아요. 평가 받잖아요, 평가. 아마 이거는 응징의 네, 이럴 때 뭐를 해줘더라고 쓰는 건가? 네,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일이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일이 많아요. 생각해 보시면 투자도 있지만 투자하는 회사들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노력하는 것들, 이게 그렇게 막 겉에서 보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딱 양복 입고 서류 이렇게 검토하면서 투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요. 정말 노가다 작업도 많고 사실 어떻게 보면 영업사원처럼 발로 뛰어야 되고요. 그리고 밤이라도 대표이사님께서 그쪽에 이제 회사가 도와주세요 SO 치면 언제든지 또 달려가서 도와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간혹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이래야 되지라고 고민하시는 분, 뭔가 이렇게 예측 가능한 삶이 아니잖아요. 뭔가 9시부터 뭐 6시 혹은 9시부터 야근을 한다 쳐도 뭐 9시까지 매일매일 일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막 이슈들이 막 터지니까. 그래서 이런 삶을 즐기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죠. 그러니까 의외로 정형화된 직업이 아니네요. 금융업 같이. 그럼요. 네네. 만나는 사람이 제각각이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저희 네네네. 오케이. 자 이제 질의응답실 가도록 하죠. 자 마이크 좀. 질문은 하나 받고 짧게 하나씩만 하세요. 그 방금 그 논의됐던 내용하고 좀 유사할 것 같은데요.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좀 파이낸스 관련된 지식들이 좀 많은 사람, 주로 그런 일만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해왔는데 듣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한 제너럴리스트적인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맞을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런 파이낸스 관련된 뭐 백그라운드나 그 좀 우리가 경험이 달리지가 없을 때 가능할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벤처 캐피털도 하나로 보긴 힘든 것 같아요. 저희처럼 초기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털이 있고요. 중기 혹은 후기에 투자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걸 구분하면 예를 들어서 매출이 나긴 후에부터 투자하는 회사들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파이낸스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희처럼 매출이 하나도 없고 초기에 투자하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파이낸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파이낸스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피플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분이 믿고 계신 꿈을 이룩할 수 있을까? 그걸 하실 수 있는 역량은 있을까? 이거를 판단하는 직업인 거고 아까 그 밸류에이션과 지분을 선정하는 것도 그렇게 허접하게 하잖아요. 저희 투자할 때 그 파이낸셜 프로젝션이라고 그러죠. 그 뭐 3개년치 향후 매출 계획 그렇죠, 네. 이런 거 안 해요. 왜냐면 어차피 다 틀릴 거니까. 다 틀릴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아주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KQ에 있는 우리 임직원들은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거든요. 정말로 똑똑한 친구들인데 파이낸스 하나도 몰랐어도요. 책 몇 권 읽으면서 공부하면요. 예, 그냥 뭐 회계학과 4년 다닌 친구보다 나아요. 네. 오케이. 자 온라인 질문 조엽님이란 분이 IT나 뭐 이렇게 제조 말고 컨텐츠나 무형의 서비스 예를 들어 문학이나 음악 미술 이런 예술 분야나 관광 분야 등에도 투자 같은 걸 하시는지 그런 분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현재로서는 안 하고 안 하고 있고요. 있어요. 안 하는 이유는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IT 쪽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야는 세상에 혁신을 줄 수 있는 거겠구나. 삶의 증진이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확 오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분이 이 업계에서 정말로 실력 있고 말만 앞서시는 분이 아니라 행동을 해오셨는지를 제가 좀 검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음악, 콘텐츠, 문학, 네. 문학 문학도 책 쓰잖아요. 제가 읽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케이. 네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네. 컨텐츠 비즈니스와 IT는 사실 점점 가까워지고는 있어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어느 때가 올 거라고 믿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저는 이제 K큐브라는 회사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희 이제 투자 팀장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친구가 정말로 이 컨텐츠 비즈니스에 내공이 어마어마한 친구가 왔어요. 그 친구가 봤더니 K큐브의 철학을 따를 수 있는 컨텐츠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게 판단이 들면 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네. 자 빨리 제가 짧게. 마이크를 쥐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경기방송 라디오 특강을 짧게 질문만 빨리. 김정우입니다. 제가 온 게 촉이 발달돼 가지고 당신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는 CEO 톡이 아니라 우리 특강에 나와서 뭔가 젊은 친구들한테 꿈의 얘기를 좀 해주시면 너무나 섭외 질문이요. 그러면 질문. 하나 가치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K큐브의 철학이라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요. 잠깐 다시 설명드리면 비슷한 것 같아요. 김범수 회장님이랑 저랑 가치관이 비슷했어요. 가치관이 뭐였냐? 분명히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세상에 꼭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나 기술이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텐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큰 기업에 다니면서 사실 창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뭐 주변에서는 어두운 얘기가 들리고 뭐 연대보증을 섰다, 뭐 아파트가 날라갔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근데 그분들이 역량 있는 분들이 창업을 점점 많이 해야지만 국민들이 좋은 거고 넓게 보면 국가 경제가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역할을 해드리자. 그래서 가장 초기부터 그리고 투자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을 해드리자라고 해서 이제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가치관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타적인 삶을 좀 추구하는 그러니까 거 맞나요? 좀 낯간지러고 심지어 저희 직원들도 가끔은 저희는 이제 영어 이름 쓰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짐이 가끔 말씀하시는 거 보면 손발이 오글오글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왜냐면 어디 강연 가면 저는 진짜로 진심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아름다운 신인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김영선님께서 아까 투자에서 사람의 중점을 두셨는데 그러면 사생활에서의 안목, 연인, 친구, 직장 동료 등은 어떠신지. 그 사생활도 보나요? 투자할 때 그 사람의 사생활, 뭔가 인간관계 그런 거.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이슈가 없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이슈. 뭐 사기를 쳤다, 네네. 뭐 뒤통수를 쳤다 네. 이런 분이 아니면 사실 그분이 뭐 두 다리를 걸쳤다, 양다리 걸쳤다 이런 건 괜찮은 거죠. 그거를 제가 컨트롤할 네, 건 알겠습니다. 아니니까. 결국 네네. 평판을 다 들으실 거 아니에요? 자, 네네네. 마이크. 네, 마이크 마이크 하세요. 됐어요. 이번 정부죠. 저기 지금 박근혜 정부께서 네네네. 지금 창조 경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벤처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얘기를 들으면 뭐 가슴이 뛰고 있는지 등등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명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이나 네. 이렇게 손에 잡히는 뭔가 그런 그 컨셉이 일단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질문 창업하든 짧게. 뭐든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사실 그 제도나 인프라 쪽은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젊은이들이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이제 지금 K 벤처스가 하는 그런 기능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제 잘 대응을 못 하는 것 같거든요. 정부에 한 말씀. 저는 기본적으로 창조 경제의 큰 그림과 컨셉은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가질 수 있는 옵션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창업을 한 곳으로 너무 모는 거. 예를 들어서 창업이 답이다는 예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역량 있는 분들이 그게 꼭 젊은이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어떤 기업에서 좋은 기업에서 10년씩 자기의 역량을 쌓았던 분이 나와서 창업하는 게 더 좋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그 노하우를 가지고. 그럼요. 왜냐면 그 기업에 큰 대기업에 계셨으면 그 재능이 100% 못 쓰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조직의 비효율로 인해서. 근데 그분이 나와서 올인을 하시는 게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건데요. 제가 이제 했으면 좋겠던 선은 뭐냐면 많은 이 역량 있는 사람들한테 창업도 하나의 옵션이다. 왜냐하면요. 창업을 몰면 안 되는 이유는 창업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창업은 과정일 뿐이지 목적은 뭐냐면 세상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의 교육을 시킨다는 거는 결국에는 창업을 하기 위한 그 기능들,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는 거는 세상에 기업가라는 게 무엇인지 기업이라는 건 결국 세상의 문제를 푸는 거라는 거. 카카오톡이 만약에 없었으면 삶이 어떻게 됐었을지 이런 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창업을 하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옵션이라는 거. 꼭 의대, 뭐 법대 혹은 뭐 S전자 이런 데 가는 게 꼭 답이 아니라는 거. 되게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를 이 역량 있는 친구들한테 사람들한테 분들께 심는다면 이게 장기적인 얘기인 것 같거든요. 뭐 3년 안에 실리콘밸리가 되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건 긴 싸움인 것 같고 이거가 모든 국민들한테 우리나라가 약간은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고 정답 사회를 요구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아닌 좀 다양성이 있고 네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래서 그래 그럼 창업해야지
라는 그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 토양이 깔리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창업은 자연스럽게 더 많아질 거고 세상의 문제는 더 많이 풀릴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아니 됐어요. 다른 분 지금 시간 동영상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그쪽으로. 아 이거 생방송인가요? 네, 네. 네, 아주 간단하게 짧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K큐브 벤처스로부터 투자를 받으려면 그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이게 가장 핵심이네. 돈 짓고. 그 사업 계획서 없이도 투자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냥 그건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 나는 이 문제를 풀 거다. 이 문제 왜 푼다. 당신도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이거를 저희한테 먼저 설득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뭐 이메일로 연락을 드리든지 네. 그렇게 해야 되는 똑같습니다. 건가요? 그 저희 정말로 모든 이메일을 다 보고 다 답해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 하세요? 네. 페이스북 하세요? 페이스북 쪽지는 제가 답을 다 못해요. 아, 그래요. 네. 모든 사람이 저한테 막 또 이렇게 하니까 저희 사실 투자 팀장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원칙은 뭐냐면 무조건 다 답하고요. 답 안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가끔은 제 페이스북에다가 혹시라도 우리가 답 안 하는 게 있으면 저한테 일러주세요. 뭐 이런 네, 저희 직원들, 저희 우리 팀장들 정말 훌륭한 친구들이거든요. 이 친구들한테도 항상 네, 우린 다 답해야 된다. 네. 여기서 온라인에서 권선님께서 저런 투자 요청자가 계속 투자 안 하겠다는데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뭐 하면 스토커식으로.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간혹 열정과 집요함이 잘못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가끔씩 저희 사무실에 그냥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예를 들자면 1시간 단위로 스케줄이 하루에 있으니까요. 미팅이 거의 뭐 그렇죠. 10개씩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냥 1시간 단위로 쭈루루루. 어. 근데 그냥 무조건 문 밖에서 기다리세요. 그거를 사실 높게 평가하지는 않아요. 아, 네. 네. 오히려 정말 스마트한 분이었으면요. K큐브가 잘 아는 사람들, 그렇죠. 소개로. K큐브가 투자했던 회사들 다 공개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누구랑 친한지 웬만한 사람들 대충 다 알아요. 네. 저 페이스북도 되게 열심히 하고. 네, 네. 그러면 이 분들한테 인정받는 사람한테 내가 소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분부터 뭐 설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 창업이라는 거는요 약간 전쟁이기도 하고요. 축구로 따지면 사실 프리미어 리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네 축구를 하시는 분은 프리미어 리그에 안 뛰어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진심으로. 왜냐하면 망할 거거든요. 조기 축구하는 게 편하죠. 네. 일요일 날. 왜냐면은 경쟁자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고요. 프리미어 리그에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사업에 가장 역량이 되는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워야지만 될까 말까인데 네. 그냥 열정만 가지고 의지만 갖고 하는 거는 그분의 인생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저 3년 전에 저도 이메일 보냈었는데 답장 주셨었어요. 공. 네, 빨리 감사했고요. 공 던져주세요. 네네네. 그때 네네네. 답장만 받아서 돈도 받았어요. 답장만? 네, 친절하게 답변만 받았었고요. 네. 그때 더 큰 거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블로그 그 당시 운영하셨던 블로그 통해서 제가 많은 정보를 얻었고 VC 세션에도 한 5번 정도 제가 참여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게 정말 이 사람은 다르다. 진정성이 너무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진정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얘기를 좀 들으면서 그리고 그동안 제가 3년 넘게 지켜본 대표님을 봤을 때 그 진정성을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정성을 이용하려는 사람 때문에 좀 속이 상하신다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으셨던 경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이 있으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외로우시지. 그러니까 대표는 외로우시니까. 네. 근데 상처 잘 안 받을 타입이 약간 진정성을 어떻게 저를 이용할 수가 있는지 약간 확 예시가 안 떠올라서. 예. 글쎄요, 워낙 더 오픈을 하시니까 그 본인의 스타일에 대해서 접근이라든가 그런 거 다 오픈하시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되게 젊으셨잖아요. 젊었던 그 임지훈이라는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접근했다거나 그런 케이스는 없었나요? 뭐 상처를 안 받으셨더라도. 되게 많은데요. 네네. 저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답이네. 답이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 현 지금 상태 봐가지고 실현 불가능한 물론 그게 이제 개선하는 거긴 한데
실현 불가능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그 기술 수준에 봐서 실현이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그 분이 그 기술을 리드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기술에서는 그게 실현되긴 힘들지만 그 팀이 그래도 그 기술에서는 가장 앞단에 서 있는 분이다. 그럼 당연히 투자 검토 가능한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디어만 있다. 기술이랑은 전혀 거리가 있다. 그러면 전혀 투자 안 합니다.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근데 저번에 에어비타라는 에어 청정 그러니까 공기 청정기 만드신 분 있잖아요. 그 네. 기술도 하나도 모르고 네. 단지 그러니까 큰 공기 청정기 큰 건데 자기 그 선물하려고 이제 그 계기가 돼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단지 그 하나 아이디어 가지고 이 사람이 실천을 옮기신 분들이 있었어요. 되게 감명 깊게. 그 사람부터 한 10년 걸렸잖아, 그거 만드는데. 그러니까 만약 그런 분이 제가 볼 때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예외적인 케이스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뭐 저 사실 모르시는 분이에요, 제가. 근데 이제 10년 걸리셨다고 말씀을 들어보면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한 번 뵀을 때는 아마 이분은 이 사업을 하시기에는 역량이 안 되시는 분이네. 기술도 모르시고 아이디어만 있으시네. 근데 1년 후에 만났는데 뭔가 본인이 기술이 발전하셨든지 아니면 기술 있는 사람을 뽑으셨어. 그렇죠. 네. 그럼 이분 봐라. 1년이 또 지났는데 뭔가를 해오셨어요. 그러면 와, 이분 한 발 한 발 본인의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마지막 질문. 누구 한 분만. 네, 여기 마이크 좀 넘겨주세요. 네. 저희 요즘에 보면 그 벤처 캐피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저도 예전에 보면 한 2007년도부터 그 스타트업들이 이제 한국에는 이런 문화가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되게 그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저도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그때도 뭐 유한석 수장도 만나고 네. 그래서 뭐 어떤 고벤처에서는 처음에 우리 그 막 이렇게 사무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만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2012년에 이제 창업을 하셨잖아요, 김범수 회장하고. 네. 그래서 1년 동안 얼마나 그러니까 제 꿈은 또 뭐냐면 우리 한국 스타트업들은 이제 실리콘밸리에다가 다시 네. 적진으로 보내가지고 키우려고 하는 게 이제 저의 또 생각이기도 한데. 네. 보면 이제 비키라든지 이런 애들도 보면 미국에서 그 회사를 차렸잖아요. 그 네.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때도. 아무튼 지금은 잘 됐지만 그래서 이제 그 얼마나 1년 동안 그런 문화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벤처들이 잘 나갈 수 있는 문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스스로 자평을 한번 하자면 이게 동떨어진 대답인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하신 거에 저는 공감하는 부분도 공감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한국에 있는 벤처들이 꼭 실리콘밸리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역시 어렸을 때 외국 생활을 좀 했고요. 실리콘밸리 출장을 상당히 자주 가는 편이고 하는데 저의 그 나간다는 얘기는 그 물리적인 공간을 이제 벗어나서 나간다는 게 아니고요. 실리콘밸리의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되게 그 IT 쪽에서 이제 큰 시장이기다 보니까 이제 어쨌거나 플랫폼에서고 이제 그 평평한 세계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서비스를 만들어도 미국에 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그러면 물리적으로 안 나가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거 포함해서 저는 꼭 그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서비스를 만들어서 실리콘밸리 미국에 그냥 앱스토어에 런칭하면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서비스가 성공하는 걸 보면요. 그렇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그 되게 많은 노력, 고객과의 소통 플러스 문화적인 차이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그 모든 기업에 다 똑같이 실리콘밸리 가야 된다 혹은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도 굳이 이제 X축과 Y축을 나눠서 그 뭐 난이도 상중하를 보면 예를 들자면 기술 기반 기업이에요. 뭐 핸드폰에 들어가는 부품이 됐던 음성 인식이 됐던 제스처를 인식하는 기술이 됐던 이거는 기술력이 정말 세계 최고면요. 언어를 잘하던 못하던 한국에 있던 이스라엘에 있던 걔는 그냥 글로벌 컴퍼니가 돼요. 그냥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술을 갖다 놓고 테스트해서 누가 제일 좋은지 보면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이거 바로 옆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게임 회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게임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말씀을 하는데 저는 그거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경쟁력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게임은 기술 기반 기업보다는 조금 더 그 현지에 대한 로컬라이즈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유희 문화고 놀이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흥행한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흥행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흥행한 게임이 일본, 중국, 뭐 동남아에서 흥행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게임은 또 오케이. 이거는 또 글로벌리제이션이 아주 좀 가능한 영역. 근데 이쪽으로 가서 뭐 대학생이 쓰는 어떤 소셜 서비스다. 이쪽 극단에 가서 그거를 한국이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 서비스가 미국에서 성공할 거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부정적이고요. 왜냐하면 정말 어떤 혹시 중국에서 번역된 서비스들을 써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게임들 중에 보면 중국이 만들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게 있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 번역이 하나가 약간 되게 이상하게 되면 전체가 갑자기 게임을 하다가 몰입도가 확 떨어져요.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친구들이 뭐 교포를 활용하고 뭐 다 해도 부분적으로 미국에서만 자란 친구들보다는 좀 그 문화적인 거에 갭이 약간 이거 뭔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 같지 않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요. 플러스 그건 이제 서비스에 대한 말씀이고 플러스 거기 투자자들이 투자해줬던 그 미국 팀이 또 경쟁 서비스가 있으면 걔네가 사실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창업을 다 사실 해외 진출을 꼭 물리적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나가는 게 꼭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템마다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좋은 거는 한국에서 사실은 한국이 이렇게 작은 시장만은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것 같고 이 말씀 가끔씩 저한테 해외 진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이런 비유를 제가 들어요.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 예를 들어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 보면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이 넘거든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 뛰어난 IT 인재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애 못지 않거나 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당연히. 근데 그 친구들 3명이 우리나라에 날라왔다고 쳐봐요. 뭐 물리적으로 왔든 안 왔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로컬 서비스를 한다고 한다든지 무슨 대학생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아니면 연인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앱을 만들었다고 쳐봐요. 성공할까? 그 친구가 만약에 한국에 있는 어떤 대학원에서 MBA 과정 2년을 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여기서 성공할까? 이런 느낌. 그러니까 꼭 그게 답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 약간 그 이질감이라는 게 분명히 제품과 서비스마다 다를 수 있다. 물론 그 친구가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난 기술을 개발했다. 그건 뭐 미국이든 뭐 어디든 다 통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고객과 딱 접점이 있고 밀접하게 해야 되는 거는 어쩌면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럼 저 마지막 하나 질문. 이제 우리 임 대표 지금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이 VC로서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기업들, 성공할 만한 기업들, 또 그렇지 않은 기업들 다 초기서부터 봐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과정들을 겪어 나가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그걸 헤쳐나가는지 이런 데이터가 다 있어요. 직간접적으로 많은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직접 창업을 했을 때 정말 멋있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K큐브를 창업한 거예요. 네. 근데 진짜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걸 찾는데요. 제가 어떤 하나의 아이템을 잡아서 창업하는 게 과연 내가 가장 잘하는 걸까? 에서 저는 퀘스천 마크가 나왔어요. 왜냐? 어떤 기술을 예를 들어 기술 기반 기업을 한다면 어쩌면 석 박사님들이 더 잘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서비스를 오랫동안 하는 어떤 분들보다 서비스를 과연 잘 만들 수 있을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가장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하나 요소가 있었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요. 되게 다양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성격상. 근데 벤처기업 진짜 그냥 한 아이템만 하시는 벤처기업 대표는 사실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벤처 캐피탈은 너무 좋은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도 받고 내 취미 생활을 막 하는 거예요. 왜냐면 IT 업계 고수분들과 툭하면 그냥 티타임 가지면서 앞으로 업계는 어떻게 돌아갈 것 같아요? 미래 기술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을 막 하는데 이게 직업이야. 네. 그리고 그분들 투자해드린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 이런 게 제가 정말 재밌어하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가장 대한민국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벤처 캐피털을 벤처 투자사를 만들자. 물론 김범수 회장님이 저한테 스폰서를 해주셨고 그분의 철학이 너무 좋으셨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저는 이게 그래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 방송 안내드렸습니다. 다음 주 12월 달이 얼마 안 남았는데 12월 달 다음 주는요. 미리네 가게라고 이거는 이제 법인이 아니라 여기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그 김준호 대표님이신데 미리네는 뭐냐면 전국에 100개가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돈가스 먹었어요. 10,000원인데 13,000원 내면 그 3,000원을 나중에 돈 없는 다른 사람한테 돈가스를 먹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내는 거죠. 기부를 미리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런 운동은 사실 미국의 그 영국에서 커피 가게에서 100년 전부터 시작된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김준호 미리네 가게. 그다음에 16일 날에는 이제 한때는 2천만 불 수출답 받으신 분인데 쫄딱 망한 거죠. 이어폰으로 2천만 불 수출답 받으셨는데 쫄딱 망했는데 다시 이제 재기에 성공해가지고 지금 티피오스의 CEO님이시고요. 23일 날은 그 뭐 유명한 고벤처 포럼 만드시고 한국 LG투자협회 고영하 CEO님 네, 나오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수고해주신 MC분들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말씀드립니다. 많은 이건 꼭 기업가분들이 보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냥 저는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게 좋은 것 같다,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거 말고 내가 주인이 돼서 창업을 하더라도 내가 주인이 돼서 이 문제 내가 풀어야겠는데 이 문제는 나 말고 아마 내가 제일 잘 풀걸 해서 동인이 돼서 창업을 하는 거 뭘 하든지 간에 회사를 다녀도 뭘 하도 직업을 선택해도 이런 식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면 훨씬 더 사실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누군가의 가이드, 신문에서 본 유망한 거 아니면 뭐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유망한 직종 이거를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쉽지 않은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분명히 어느 순간 드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 이거를 찾아 나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